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 182쪽에 보시니까요. 제 2절에 자, 부동산 투자 위험의 유형과 수익률의 종류라고 나왔는데요. 위험의 종류 한번 보겠습니다. 위험의 종류는 이제 1번 보니까 부동산 투자 위험의 유형이다 그랬는데, 어쩌다 시험에 써먹기도 하죠. 그래서, 요 정도 위험의 유형이다. 첫 번째는 사업상의 위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는 시장 위험이다. 또는 이제 운영 위험이다. 또는 위치 위험이다. 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금융적 위험이다. 세 번째가 법적 위험이다. 네 번째가 인플레 위험이다. 다섯 번째가 유동성 위험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면 뭐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것들은 제가 다 이야기 드린 건데,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느냐. 예컨대 우리가 이제 위험이라는 게 아까 우리가요, 그 정의가 기대 수익과 실현 수익이 달라지는 정도를 위험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편차 값이 크다. 그러면 위험이 크고, 편차가 작다. 차이가 작다. 그러면 이제 위험이 작다가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걸 생각하면서 해석을 하셔야 되죠. 근데 시장 위험이다 그러면은 뭐 흔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장 상황의 변화 때문에 나타나는 위험이다. 뭔 말이냐? 우리가 투자할 때 시장이 원래 좋아서 한 1000 벌 줄 알았는데 막상 투자하고 2달 지나니까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더라. 그러면 1000이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느냐? 바로 기대수익과 실현수익이 달라지겠네요. 그런 걸 시장 위험이다. 운영 위험은 이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위험이다. 대부분은 이제 영업 경비 같은 것들이 문제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 투자하면은 한 1000만 원 정도 벌 거라 생각했던 부동산이 있는데, 요거는 여러 가지 관리비 같은 걸로 한 200 들 줄 알았다. 그런데 막상 투자하고 나서 봤더니 이 부동산의 하자가 심각해서 관리비가 1200이 들어갔다. 그러면 수익이 많아질까요? 거의 제로가 될 수도 있을까요? 거의 제로죠. 그러니까 경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버리면 그것도 큰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위치는 요거는 뭐 쉬워요. 입지 선정의 문제인데요. 예컨대 입지가 대단히 좋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부동산 하나 사서 상가를 오픈했다. 그랬더니 오픈하고 2달이 되도록 앞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입지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쁘죠. 그래서 이런 건 입지 실패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이다. 그러면 실현수익이 제로가 될 수도 있겠죠. 요건 아까 했는데요.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타인 자본을 빌리기도 하더라. 워낙 부동산은 비싼 거니까. 그럴 때 이런 걸 이제 지렛대 효과라고 했는데, 이자가 싸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정의 지렛대였고, 이자가 비싸다 그러면 이제 부의 지렛대였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타인 자본을 너무 많이 빌린다. 그런데 5억짜리 사면서 4억 5천을 빌렸다. 너무 많이 빌렸네요. 게다가 이자까지 비싸진다. 그러면은 유리한 경우만 있을까요? 위험하기도 할까요? 위험하죠. 까딱하면 망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걸 금융적 위험이다. 그 다음에 법적 위험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공법하고 관련이 있는 것들인데, 인허가 같은 거죠. 예컨대 땅을 사서 부동산을 개발해서 팔아보려고 했다. 그래서 소위 소규모 개발 같은 걸로 돈 좀 벌어보자. 우리 중개사분들이 이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고 그랬더니 인허가가 될 줄 알고 샀는 땅이 허가가 안 되더라. 그러면은 수익이 기대가 될까요? 아예 제로일까요? 제로. 땅을 계속 묵혀놓으니까요. 인플레 위험은 아까 설명 다 드려버린 겁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돈의 가치,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나의 재산 가치가 하락하는 거, 그런 걸 인플레 위험이라고 했죠. 유동성 위험이라는 거는 나중에 금융 쪽에서 뭐 상세하게 유동성을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은 여러분 환금성 위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유동성과 환금성이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는데, 환금이 뭐였어요? 돈으로 막상 바꾸려고 하면 안 팔리니까 싸게 팔아야 돼서 손해본다. 그래서 그런 걸 유동성 위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확인은 한 2군데만 하죠. 여러분 가로 이번에 금융적 위험인데요. 자, 금융적 위험 보시니까 거기
금융적 위험이란 타인 자본을 사용에 따른 채무 불이행 가능성 또는 수익성 악화의 위험을 말한다. 여러분 그 채무 불이행이라는 게 뭘까요? 돈 빌렸을 때 우리가 갚아야 되는 게 이자잖아요. 이자, 채무. 이자를 잘 낸다고요? 불이행 그랬으니까 안 낸다고요? 안 낸다 그렇죠. 이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배째라 뭐 이런 거죠. 알아서 하세요 뭐 이런 거. 그래서 대단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번에 투자자가 타인 자본을 사용하는 것은 지렛대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채의 비율이 크면 클수록 지분 수익률이 커질 수도 있지만 동시에 부담해야 하는 위험도 그만큼 커지더라. 그래서 부채가 많을 경우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고 파산할 위험도 그만큼 커지는데 그런 걸 뭐라 그러느냐? 금융적 위험이라고 한다 그랬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고 그 옆에 이제 유동성 위험 한번 보죠. 바로 5번. 자, 부동산에서의 유동성이란 대상 부동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가치 손실 가능성이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이제 여기 환금성의 문제죠. 부동산은 매매기간의 장기성으로 인해 현금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이에 따라 매매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 빨리 팔라 그럴 경우 그 이야기예요. 다른 재화, 동산 같은 것들에 비해서는 많은 손해를 안을 수밖에 없다. 그런 걸 유동성 위험이라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큰 2번에 수익률의 종류인데 이 수익률은요, 수익률은 뭐 이런 거죠. 수익률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수익률은 받을 숫자 수익률이에요. 뭐 이거 말고 다른 수익률도 있다 그 이야기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익을 받는 비율이다 수익률. 그래서 이 수익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이제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구 수익률이다 이렇게. 기대 수익률, 두 번째는 요구 수익률, 세 번째는 이제 실현 수익률이다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기대 수익률은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할 때 기대하는 수익이에요. 기대하는 수익.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그죠? 얼마나 나올까 기대하는 수익이다. 이건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느냐라면 예상 수익이다라고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걸 예상되는 수익이다라고도 하고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 기대 수익률을 내부 수익률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기대 수익과 내부 수익은 같다라는 건 지금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이제 써먹을 거니까요. 다음 주에 바로 써먹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은 우리가 투자할 때 요구하는 최저한도 수익이다. 다른 말로는 필수 수익이다. 다른 말로는 외부 수익이다. 다른 말이 많죠, 이거. 다른 말로는 기회 비용을 반영하는 수익이다,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다른 말이 많은데, 이게 뭔 말이냐. 그래서 제가 이거를 기회 비용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기회 비용. 기회 비용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에요. 뭐 많이들 씁니다. 일반인들이 그거 좀 기회 비용 이게 얼마니? 뭐 이러면서. 그럴 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는데 뭔가를 선택하면 나머지를 포기하게 되죠. 포기한 것 중에 최선의 것 이런 걸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소위 선택을 알게 모르게 강요당하고 있죠. 근데 점심 그러면 점심 때는 뭘 먹어야 될까? 고민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냥 뭐 아무거나 가서 먹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콩나물로 가야 되냐? 아니면 곤지암 국밥으로 가야 되냐? 그 다음에 조금 올라와서 통태국으로 가야 되냐? 뭐 이렇게. 이 동네는 뭐 먹을 게 세 집밖에 없네요. 아니면 더 내려가 가지고 정통 독일 햄버거로 갈 거냐? 뭐 모르시죠? 어딘지? 조금 내려가시면 다 나와요. 제가 이 동네 임장 활동을 끝냈기 때문에 어이가 없죠. 여기 이제 제가 1억의 여유돈이 있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예금할 거냐? 아니면 주식에 투자할 거냐? 부동산에 투자할 거냐? 이렇게 이제 고민할 수 있죠. 그럴 때 예금에서 한 3% 나온다 그러더라.
주식이 한 10% 나온다 그러고 여기 한 15% 나온다 그런다. 그러면 누구라도 뭘 선택하냐 그러면 당연히 그렇죠. 많이 버는 걸 선택. 그러면 나머지는 선택할까요? 포기할까요? 포기. 포기한 것 중에 제일 아까운 게 뭐냐 그러면 요건 아니겠죠. 요거. 그래서 이 주식에서 벌 수 있는 10% 이걸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기회비용은 이제 설명이 끝났어요. 그럼 요구 수익률이 뭐냐? 이제 설명을 드려보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부동산을 뭐 실제로 좀 좋아하는 편인데, 나는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다. 아무리 좋아해도 저 같은 경우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주식 투자에도 10은 번다 지금 그런 이야기인데 부동산에서 한 7% 정도 나올 걸로 기대가 돼요. 그러면은 꼭 부동산을 투자해야 될까요? 그냥 차라리 주식이나 해야 될까요? 그러겠죠. 누가 뭐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할 때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저한도 수익은 얼마냐. 일단 10보다는 더 나와야 된다라고 요구할 것이다.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는 당연히 아니 나는 뭐 이거 주식에도 10은 버는데 여기서 10이 안 나온다고? 그럼 뭐하러 해? 이렇게 나올 거니까 10보다는 더 나와야 투자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럼 요구 수익은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저한도 수익이에요. 일단 10은 넘어야지. 뭐 이런 이야기. 두 번째는 무조건 만족해야 돼요. 필수 수익.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회비용을 지금 반영하고 있죠. 기회비용이 10이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거는 부동산 시장 안에서 결정된 건 아니니까 내부예요. 부동산 바깥쪽이니까 외부예요. 외부. 그래서 외부 수익률이다.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느냐? 예컨대 나는 주식 투자에도 10은 번다. 그래서 요구하는 최저한도 수익이 10%이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기대되는 수익이 7이다. 그러면 투자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 여기 나는 최소한 10만 벌면 되는데 부동산에서 15%가 기대된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하지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 이론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야기할 투자 결정 준 거를 지금 벌써 한개한 거예요. 투자자는 어떨 때 투자하느냐? 기대 수익이 요구 수익보다 클 때 투자를 결정한다. 이거.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하겠지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죠. 투자 이론은 결정과학이라 그래요. 우리가 옛날에 1월 첫째 주에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부동산 결정 분야가 어떻고 뭐 그런 말 했는데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결정과학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게 핵심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투자론의 핵심은 결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당연히 저런 게 잘 나오죠. 다시 말해서 내부 수익이 요구 수익보다 작을 때 투자한다고요? 클 때 투자한다고요? 클 때.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실현 수익은 뭐냐 그러면은 요거는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이후에 알 수 있는 수익이에요. 그래서 실제 수익이다. 투자 이후, 사후적 수익률이다. 실제 실현 수익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럴 때 이게 11월 달에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드려봤는데 기억이 또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조했던 건 아닌데요. 우리가 아까 기대 수익이 요구 수익보다 크면 투자한다라고 결정한다 그랬는데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요구 수익이 10%이고 실현 수익이 30%이다. 이러면 투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은 결정 자체가 불가능하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되냐 그 이야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요구 수익보다 훨씬 더 나오니까 투자해야 될까요? 아니면 안 해야 될까요? 그도 아니면 결정이 불가능할까요? 아까 투자 결정은 뭐하고 뭘 비교한다 그랬죠? 그렇죠. 얘는 비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정 자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실현 수익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투자를 하기 전에 나오는 거예요. 투자하고 1년 지나야 나오는 거예요. 1년 후에. 그런데 아니 뭐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한다는 이야기는 아직 하지도 않은 건데 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수익이 실현됐겠느냐. 그러니까 여기 있는 30%는 있지도 않은 숫자 그냥 던져놓은 거예요. 이런 숫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투자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한다는 건 아직 안 했다니까요. 안 했는데 무슨 수익이 실현되겠어요. 이해하신 거죠? 이제 이런 게 8회 때 11회 때 시험에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는
결정이 불가능하지. 왜냐? 실현 수익은 아직 없을 거니까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183쪽이죠. 기대 수익률은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로 투자 사업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라 내부 수익률이라 한다. 그래서 내부 수익은 동그라미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하는 방법인데 기대 수익률은 투자 안에 실현될 수 있는 수익률들의 여러 가지 가능한 값들의 가중평균으로 구한다. 아까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가능 값들의 뭘로 구한다고요? 가능평. 여기 있네, 여기. 기대 수익은 이렇게 평균으로 구한다. 정확한 말은 가중평균이에요. 그런데 가중이란 단어가 아직 여러분들에게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제가 그냥 평균이란 말을 쓰겠습니다. 꼭 구별해야 될 때에는 구별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런데 이제 거기 보니까 여러분 그 문제가 하나 있죠. 그럼 무조건 계산해 보는 거예요. 자, 총 투자액이 1억이다. 그럴 때 호황, 보통, 불황이다. 이제 그런 걸 사상이라 그러죠. 사상. 그래서 경우의 수. 그래서 시간 없을 때는 그냥 숫자로 쓸게. 1, 2, 3. 뭐 호황 이렇게 쓰려면 시간 걸리니까. 그럴 때 그 기대 수익 또는 예상 수익 또는 수용업 소득, 소득이 얼마냐? 1의 경우에는 1,500, 그 다음에 1,500, 그래서 1,500, 1,500 이렇게. 그 다음에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확률을 보시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0.4, 0.3, 0.3, 0.4, 0.3, 0.3.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가 수익은 기대 수익 또는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구하느냐? 각각 예상되는 수익과 확률을 옆으로 곱해가지고 놔둔다고요? 시그마 한다고요? 시그마. 세상에 쉬운 거예요. 그러면은, 자, 1500에 40%라고 했으니까 4, 5, 20, 4, 1은 4라면은 600이고, 요거는 1000에 30%이니까 300. 요거는 500에 30%이니까 150. 그러면 3개 시그마 하면 900에다가 1050이다. 라고 구할 수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기대 수익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 밑에 동그라미 2번 보니까 1050이다 그랬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되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자, 1050 버는데 평균적으로 투자가 아까 얼마나 그랬어요? 1억. 투자 금액이 1억. 1억에 1050 번다고 이야기하니까 당연히 10.5%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평균은요, 이렇게 수익 금액 가지고도 구할 수 있고 수익률로도 구할 수 있어요. 예컨대 요거 1억에 1,500이 15%거든요. 15%. 요거. 그다음에 1,000만 원은요. 10%입니다. 500만 원 5%고요. 그러면은 이 수익률로 평균 내면 바로 10.5% 나와버려요. 왜냐하면은 요거 40% 하면은 6%거든요. 6%. 요거는 3%. 10에 30%니까. 요거는 5, 35, 1.5%. 그럼 더하면 10.5%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평균은 수익, 금액도 구할 수 있고 수익률도 구할 수 있고 가격도 구할 수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평균 낼 수 있고 우리들의 키도 평균 낼 수 있고 우리들의 몸무게도 평균 낼 수 있고 불러만 주신다면 불러주실래요? 저도 부르기 싫어요. 저도 요즘은 이제 끊임없이 줄질 않아서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요구 수익률을 보시면 요구 수익률은 그런데 잘 하시네요. 일단 여러분들은 뭐 다들 금방금방 이해하시는데 벌써 지금 기대 수익을 한 3차례 계산해 봤는데 좋아요. 빨라요. 요구 수익은 자,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 투자에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을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방가로 2번에 요구 수익률은 해당 부동산에 투자했을 경우 포기하여야 하는 대체 투자 안에 수익률이라는 점에서 자본의 기회비용의 의미를 갖는다. 기회비용. 또한 요구 수익률은 차선의 투자안에 대한 기대 수익의 의미를 갖고 있다. 차선은 이제 두 번째란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걸 기회비용이라고 해요. 차선. 그 다음에 가로 3번 실현 수익인데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현실적으로 달성된 수익률. 그래서 후적 수익률이라 한다.
그 옆쪽에 여러분 그 3번 기대수익과 요구수익의 관계를 했는데 이 관계는 시험에서는 뭐 이런 정도 나와요. 예컨대 기대수익하고 요구수익을 비교하는데 기대수익하고 요구수익을 비교하는데요. 요구수익이 10%이다. 그럴 때 기대수익이 15% 그러면 아까 우리가 투자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고 여기 7% 그러면 에이 차라리 주식이나 하지 뭐 뭘로 부동산에 투자해.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안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시험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결론. 그 뒤쪽도 이제 쭉 있는데 그는 딱 한 번 시험에 나왔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뒤쪽까지 가는 거는 뭐 오늘 이해를 못해도 아무 관계 없다.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는 부동산을 많이 사겠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 부동산을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상승하고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기대 수익률이 2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균형에 도달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이거일 텐데 여기에 떨어져서 양쪽이 같아지면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아니 야 이거 가만히 있어봐. 가격 올라가면 좋은 거 아니야? 이거 왜 떨어진다는 거야? 이제 그래서 아까 우리가 수익률은 공식이 이렇게 된다 그랬죠. 투하자본 분의 순소득이다 그랬거든요. 그 투하자본이 뭐냐 그러면 그게 가격이에요. 아니 뭐 여기서 저 아파트 하나 사야 되겠다 투자하려고 그럴 때 내가 쏟아붓는 돈이 바로 가격이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처럼 공식을 필요할 때마다 제가 바꿨었어요.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맨날 투하자본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공식을 외우는 거는 그다지 효용이 없다고요. 아까 수익률은 아까 아파트 하나 그려서 하는 게 편하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자 수요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게 되느냐? 분모가 커지고 분모가 커지면 전체 수익률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설명이 됐네요, 그죠? 그래도 조금 나는 영 기분이 찜찜하다. 그러면 수학적으로 순소득이 1이다. 그럴 때 분모가 2일 때하고 10일 때 분모가 클수록 전체는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뭐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증명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하락하는구나라는 거를 머리로는 알았죠. 가슴으로는 와닿지 않죠. 왜 안 와닿느냐 그러면은 기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부동산 투자, 부동산학개론이라는 제 과목에서는 파는 거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파는 게 아니고 항상 사는 걸 이야기해요. 사는 거. 그러니까 내가 가진 아파트를 파는 거라고요. 돈을 주고 투자하는 거는 사는 거라고요. 수요가 산다는 이야기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미 올라간 다음에 비쌀 때 사야 되는 거예요. 뭐 빤한 이야기지만 쌀 때 샀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비싸게 사면 먹을 거 없어요. 뭐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너무 비싸다 그러면은 얼른 팔고 빠져나와야지. 요거는 반대니까요. 투자 안 한다는 이야기는 수요가 없다. 그러면 가격이 충분히 떨어진다. 그 이야기고. 그러면 수익률이 그렇죠. 올라가고 균형 투자에 도달할 수도 있다라는 결론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괄호 1번만 보시면 되겠죠.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높다면 투자자는 대상 부동산에 투자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수요가 증가되고 대상 부동산의 가치는 상승하고 이에 따라 대상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은 점차 하락하게 된다. 결국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일치하는 선에서 균형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다음에 이제 가로 3번에 투자의 결정 봤더니 방금 이야기 드린 거 있죠, 그죠? 기대 수익이 더 클 때는 투자 채택, 거꾸로 작을 때는 기각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181쪽 잠깐 가볼게요. 181쪽. 네, 181쪽 보시면 큰 3번에 투자 위험에 대한 태도이다 뭐 이런 게 있지요. 그래서 위험에 대한 태도인데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
요거를 이제 한번 보시자 이야기죠. 투자자가 이제 위험을 대하는 태도는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위험 회피형 투자자죠. 위험을 싫어한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위험 추구형. 그래서 이걸 뭐 이렇게도 부릅니다. 위험 회피형을 이제 어떤 분은 위험 혐오형이다 이렇게. 또 위험 추구형을 위험 애호형이다. 위험을 좋아한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말고 위험 중립형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세 가지 투자자 중에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투자 이론에서 분석하고자 하고 분석할 수 있는 투자자는 사실은 위험 회피형이에요. 그래서 위험 추구형이나 위험 중립형은 어차피 분석이 안 되니까 오늘 들어보시고 뭐 이런 거는 기억 안 해도 아무 관계 없어요. 위험 회피형은 위험을 싫어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조금 덜 벌더라도 위험이 작은 쪽을 좋아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옳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좀 덜 벌어도 좋으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 뭐 이런 태도. 위험 추구형은요 일반적인 스타일은 아니에요. 여기는 수익이 조금 크다면 위험이 상당히 크다고 한들 뭐 그다지 두려워하지 않아요. 야, 좀 돈만 더 되면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호전적이고 도전적인 스타일이죠. 그래서 멋있어 보이긴 하는데 대단히 굴곡이 심할 가능성이 있는 분이죠. 잘 될 때는 확 좀 벌 수도 있고 안 될 때는 또 확 손해 보기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위험 중립형은 이 중립이란 말이 독립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하고는 독립돼 있다 그 이야기는 위험을 고려하지 않는다. 위험을 모른다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판단 근거는 수익밖에 없어요. 야, 높으면 투자, 낮으면 투자 안 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너무 단순한 사람인데 이거는 뭐 정말 위험하죠. 왜냐하면 위험이 수익이 많아도 위험이 지나치다 그러면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다음에 수익이 좀 작더라도 거의 무위험에 가깝다 그러면은 이건 또 투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위험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는 것, 그건 굉장히 위험한 태도죠. 그래서 어쨌든 이 중에 이제 우리가 가장 합리적인 사람이 위험회피형인데 위험회피형은 어떤 사람이냐? 그런데 수익이 똑같은 동일한 자산이 있다면 어차피 버는 게 같다. 그러면 안전한 쪽으로 가죠. 위험이 작은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죠. 이 사람은 위험을 싫어하니까 겁쟁인가 봐.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겁쟁이는 아닌데 뭔 말이냐면 나는 투자를 좀 하려고 했더니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있더라. 근데 이게 크기도 하다. 커요. 그럼 위험이 크니까 막 벌벌 떨면서 어디 숨어가지고 꼭꼭 숨어서 안 나타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좀 무섭더라도 이 사람은 무섭더라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당하게. 야, 이게 위험이 좀 크니까 두렵네요. 솔직히 말하면 두려운데 어쨌든 내가 투자하면 나한테 뭘 줄 거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위험이 크니까요. 충분한 수익을 드릴게. 충분한 수익. 이렇게 대가가 충분하다. 그러면 무서워도 투자를 하는 것이고 꼭 참고 대가가 없다. 그러면 쓸데없는 위험을 부담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약은 거예요. 깍쟁인데 딱 계산해봐 가지고 돈 되는 것만 덤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위험과 수익의 관계를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 회피형 때문인데 이 사람이 부담하는 위험이 작다. 동그라미 작죠 이거. 그럴 때는 염치가 있으니까요. 많이 달라 그러지도 않아요. 뭐 작은 거에 만족할게요. 뭐 내가 한 개 있어야지 이렇게. 그런데 이 사람이 부담하는 위험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럴 때는 요구하는 수익이 작다고요, 크다고요, 크다. 이야기는 뭐냐 하면 부담하는 위험이 크면 클수록 요구하는 수익도 커진다는 이야기여서 이런 걸 우리가 위험하고 수익 요거의 상쇄관계 트레이드오프 상쇄
관계라고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위험과 수익의 상쇄 관계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말로 비례관계이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이 위험의 평 투자자가 아니면 사실은 비례관계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뭐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다. 여러분은 이 셋 중에 어떤 형태일까요? 그렇죠. 아마도 이제 여자분들 대부분 위험의 평일 거예요. 아마도. 남자분들 중에는 뭐 어쩌다가 이런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멋있어 보이죠. 처녀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그런데 살 때는 피곤할 수 있죠. 살 때는 이제 약간 철이 없다 그럴까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위험의 평인데 가를 이번에 위의 사례에서 됐고 자, 세 번째 줄에 동일한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 위험이 작은 투자를 선택하는 투자자의 유형을 위험 회평이란다. 다시 수익이 똑같을 때는 위험이 큰 쪽이요 작은 쪽이요 작은 쪽 그런 게 그다음에 가로 2번에 위험 회평이라고 해서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겁쟁이는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적절한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 충분한 수익이 있다면 위험 회평도 가만히 있다고요. 위험을 부담할 수도 있다고요. 부담할 수도 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위험 추구형이나 다음 쪽에 위험 중립형 이런 사람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안 읽어도 그만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 아까 185쪽에서 잠깐 일이 왔잖아요. 그래서 185쪽으로 가셔서 제3절에 자, 위험과 수익의 관계로 가죠. 자, 거기다 표를 2개 좀 해주시고요. 2개. 위험과 수익의 관계인데, 자, 위험과 수익은 어떤 관계에 있느냐? 비례 관계이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의 뭐 읽어버리고 시작할까요? 의. 자,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보다마는 위험이 크면 클수록 요구하는 수익도 커진다. 위험과 수익의 계통 관계로 위험과 수익의 상쇄 관계 또는 위험과 수익의 비례 관계라고 한다. 여러분 여기서 뭐 아주 쉬운 이야기지만 위험과 수익의 상쇄 관계는 요거 상쇄 그러니까 반비례냐 아니고 비례예요. 그러니까 위험과 수익이 뭐 상충해서 어떻게 뭐 없어지냐 그런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담하는 위험이 크면 당당하게 많은 걸 달라 그러니까 위험과 수익은 반비례 관계라고요, 비례라고요, 비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쉬운 이야기인데도 이게 또 시험에서 쓰여요. 이게 이런 게. 그래서 비례 관계다. 그래프가 뭐 꼭 필요하진 않습니다만은 나중에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설명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뭐 미리 그래프는 그리고 갈게요. 그래프는 썩 좋아하지는 않으시죠, 다들. 그런데 이제 어쩔 수가 없이 이제 부동산 학교는 그래프를 조금 쓰긴 써야 되거든요. 그럴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횡축하고 종축이 누군지를 잘 보면서 판단해야죠. 횡축이 위험이고 종축이 수익인데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쪽은 위험이 제로죠, 제로. 그래서 이쪽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험이 점점점 커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러면 위로 올라갈수록 수익은 작아질까요, 커질까요? 커진다 그런 이야기죠. 그럴 때 위험과 수익의 관계는 이러한 우상향하는 직선의 관계입니다. 이게 이제 비례라는 이야기인데 여기 위험이 제로일 때 이 사람은 여기서 여기까지 벌어요. 수익이 이만큼 높이죠. 이런 걸 위험이 없을 때 수익률이다 그래서 무위험 수익률인데 너무 길어서 줄였어요. 무위험률이다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라고 치자. 3% 무위험 수익률. 그러면 투자자는 위험이 없더라도 3%는 번다 그 이야기죠. 그럴 때 그런데 약간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도록 해본다. 그러면 요거보다는 위험이 커졌죠. 그러니까 3%보다는 더 달라 그러는 것이고 좀 더 위험한 자산에 투자해본다. 그러면 부담하는 위험이 커졌으니까 당연히 더 달라고 할 것이다. 이렇죠. 이처럼 부담하는 위험이 5%, 10% 이렇게 점점 커지면 요구하는 수익도 작아진다고요? 커진다고요? 커진다. 그런 이야기죠. 그럴 때 여러분 이거는 용어만 알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이 뭐 별거 없죠.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네, 그렇죠. 무위험률에다가 위험 증률을 더한 것인데요. 위험할증률이다. 이럴 때 여러분 이 무위험률이라는 게 뭐냐. 무위험자산의 이자율이에요. 예컨대 국채나 공채 같은 것들의 수익률이다. 아까 제가 저기 3%라고 썼던 거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시간의 대가라고 하는데, 시간. 누구라도 국채나 공채에다가 100만 원 투자하면 1년 기다리면 누구나 3% 준다. 시간의 대가. 그럼 왜 국채나 공채는 무위험자산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아까 우리가 위험의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했죠. 위험의 정의는 기대수익과 실현수익이 달라지는 경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국채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많냐? 그런데 우리가 국채 100만 원짜리 투자했다. 그러면 국가가 설마 그 3% 달랑 3만 원 떼먹으려고 우리가 이거 3% 벌 거라고 기대하고 투자한 건데 요거 3% 떼먹자고 나라를 부도를 내겠어요? 그냥 3%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맨날 실현수익도 3%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이 있다고요. 항상 똑같으니까 위험이 제로라고요. 제로. 그런 걸 무위험자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공공채는 무위험인 거 맞죠? 바로 여기다 투자한다면 무조건 3%는 준다. 시간이 될까? 위험할증률은 뭐냐 하면 위험을 부담할 때만 주는 거예요. 위험 대가, 위험 대가율이죠. 예를 들어 봐라. A자산에 투자한다. 그러면 무위험일 때는 위험이 제로지만 위험을 10% 부담하는 거죠. 그럴 때 투자자한테 얼마를 줘야 투자하냐? 최소한 요거 3% 주겠다. 무위험률. 이건 투자 안 해요. 이러면은 그럼 차라리 국채하지 내가 뭐할래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너가 10% 위험을 부담했으니까 이만큼 더 줄게 더. 이거는 위험에 따른 대가다. 위험 할증률. 그래서 그게 얼마냐? 7%. 그러면 여기 3%만 갖고 한다고요. 7%를 더 주니까 한다고요. 7%. 그러니까 여기까지 7%, 그 다음에 여기 3% 그랬으니까 더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10%. 이렇게 된다 그 이야기죠. 투자자의 수익은.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 7%이라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몇 프로가 된단 말이냐? 10%. 그럼 이 요구 수익률에는 위험을 부담한 대가를 반영을 했지요. 그래서 그걸 반영한 걸 뭐라 그러느냐? 위험을 적절히 반영했다. 그래서 위험 조정률이라고 하죠. 위험 조정률. 그러니까 뭐 별거 없어요. 용어만 알면 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빤한 이야기인데 부담하는 위험이 더 커져. 그럼 위험에 따른 대가가 7%보다 작아질까요? 더 커질까요? 더 커지겠죠. 그럼 요구 수익률이 커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위험과 수익은 항상 비례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럴 때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피셔 효과라는 게 있는데 어빙 피셔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예요. 이분은 인플레이션을 연구해서 노벨상까지 받았던 분이니까 꽤 유명한 분이죠. 그래서 이 피셔 가문이 전부가 다 유명합니다. 금융경제학으로 아주 유명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인플레 효과를 따졌는데 다시 말해 요구수는 어떻게 결정된단 말이냐? 일반적으로 무위험률에다가 위험할증률을 더하면 된다. 다시 말해서 3%에다가 7% 더해가지고 10% 달라고 요구하면 된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내년에 예상되는 인플레가 3%가 있으면 어떻게 된단 말이냐? 물가가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인플레만큼 물가가 올라가면 돈의 가치는 떨어진다 그랬어요? 하락한다 그랬어요? 상승한다 그랬어요? 하락한다 그랬어요? 하락. 그러니까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는데 10%밖에 안 주면 돈의 가치가 3% 까져가지고 7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 위험이 있을 때는 인플레만큼 덜 달라 그럴까요? 더 달라고 요구할까요? 그렇죠. 아까 그랬죠. 위험이 있을 때는 위험한 만큼 더 달라 그러잖아요. 인플레 위험도 위험이니까 당연히 더 달라 그러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10이라고요. 13이 된다고요. 13. 그렇죠. 그래서 예상되는 인플레를 더한다. 그걸 피셔 효과라고 그래요. 피셔가 우리 책에서 뭐 공부를 심하게 해야 되는 건 두 군데. 아마 필요 없는 것까지 하면 세 군데 나오는데 그런데 참으로 고마운 건
피셔가 너무나 고마운 건 뭐냐면 일관되죠. 일관돼요. 어디서나 예상되는 인플레는 뭐 곱했다가 뺐다 더했다 나눴다 그런다고요. 계속 더한다고요. 참 고마운 일이죠. 뭐 막 여기저기서 달라지면 굉장히 복잡한데 인플레를 맨날 더해라 그런다. 우리 범위 아닌 데에서는 이제 1 플러스 인플레로 할인하는 나누는 것도 있는데 다행히 그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이죠. 자, 그래서 위험과수 경수관계는 보시면 아까 이제 우리가 의는 뭐 1번 봤고요. 자, 2번 가로 2번. 투자자는 투자에 따른 위험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한다 그랬죠. 자, 하나는 자, 무위험률로 표현되는 시간에 대한 비용이고, 그리고 위험 할증률로 표현되는 위험에 대한 비용이다. 마지막으로 인플레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으로 예상 인플레이션을 고려하고자 한다. 이를 나타내면 세 개를 쭈루룩 더하면 된다. 가로 3번에 무위험률에 위험 할증률이 가산된 요구 수익률. 그걸 아까 제가 뭐라고 불렀다고요? 위험 조정률이다 그랬죠. 그다음에 넘어가셔서 가로 2번에 무위험률이죠. 무위험률이란 곡체나 공체의 실질 자료 같이 장래 기대되는 수익이 확실한 경우의 수익률이다. 그래서 반가로 2번에 무위험률은 오로지 시간 가치에 대한 대가 비용이 된다 그랬네요. 그 다음에 가로 3번 양가로 3번의 위험 할증률인데 반가로 1번에 투자자 요구 수익률은 개인으로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증대돼 아울러 상승하는데 이때 증대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를 위험 할증률, 위험의 대가죠. 위험 할증률. 그다음에 반가로 2번에 위험 할증률은 시장 위험뿐만 아니고 개별 투자 강구의 위험에 따라서도 변화한다 그랬는데 이런 건 포트폴리오 공부가 좀 돼야 이해가 될 거예요. 우선 됐고요. 그다음에 괄호 4번의 피셔 효과죠. 요구 수익률에 예상되는 인플레를 반영한다. 그러니까 반영한다가 더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피셔 효과라고 한다 그랬네요. 그래서 그런 게 피셔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옆쪽에 위험과 가치의 균형은 이제 평가를 좀 공부해야 알아요. 그래서 가치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은 좀 어렵고, 맨 밑에 제 4절에 위험의 관리 기법 그랬는데 이것도 조금 어렵죠. 사실은 아직은. 그래서 이순환 때 설명을 하는 게 맞는데 여러분들이 잘 하시니까 일단 한번 시도를 해 봅니다. 그래서 거기다 별 하나 좀 해주시고요. 한 80%까지만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위험의 관리 기법이다 됐는데, 자, 의의는 뭐 보고 넘어갈까요? 자, 부동산 투자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전가 또는 위험을 제어하는 등 방법을 통해서 위험을 관리하는 걸 위험관리라고 한다 그랬는데, 자, 넘어가 보시면 위험 투자를 제어하는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위험을 전가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는데, 요거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위험한 투자를 재배한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흔히 위험의 처리라고도 하는데, 위험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래서 첫 번째, 위험한 투자를 재배한다 그랬으니까 위험의 회피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너무 간단한 이야기죠. A하고 B 자산 뭐 이렇게 몇 개 자산이 있다. 그런데 물어봤더니 A는 투자 안 한다 그러더라. 왜 안 하세요? 그랬더니 위험하니까요. 이 사람은 위험하면 투자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해요. 그럼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 무위험 자산밖에 없다. 아까 우리가 위험과 수익은 비례한다 그랬으니까 위험이 없는 자산은 수익이 높겠어요? 낮겠어요? 뭐 국채이자라는 거는 뭐 거의 땅 속에다 돈 묻은 거랑 다를 바가 없죠. 그러니까 뭐든 돈이 되겠느냐? 이건 위험을 피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돈이 되는 건 아니다. 투자는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험의 회피는 아주 쉬워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인플레가 예상된다. 그럴 때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소유자 입장에서는 임차인한테 월세를 100만 원 받았다 치자. 그런데 인플레 물가 상승 때문에 자꾸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계속 100만 원 받아야 되겠어요? 좀 올려받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아예 집주인이 계약서에다가 물가에 따라서 임대료가 연동되게 하자. 이렇게 계약을 해버려요. 그러면 인플레 위험을 소유자 본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임차인에게 슬그머니 미룬 거예요? 밀어넣은 거죠.
이해하신 거죠? 이걸 위험의 전가라 그래요. 조금 어렵게 설명하면 인플레 같은 위험의 전가는 위험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인플레가 없어진 게 아니고 내가 부담할 걸 남한테 살짝 밀어버린 거예요. 계약으로. 이해하신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일단 하기. 위험한 투자를 제외하는 방법이다라면 가로 1번에 이 방법은 위험한 투자안을 투자해서 재배시키는 방법으로 자산을 안전한 곳에만 투자하는 것이다. 얘는 위험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실질적으로 투자를 할 것도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위험의 전가죠. 이는 투자자에게 발생하는 위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방법이다. 근데 두 번째 보니까 부동산에 투자한 투자자가 장기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물가 상승률만큼 임대료가 인상되도록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임차인한테 미룬 거다 이야기죠. 전가시킨 게 된다.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세 번째가 이제 보수 계측 기법인데, 이 보수 계측 기법은 많이 쓰는 말인데도 실제로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결론은 이해가 안 되면 결론은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결론은 뭐냐 하면은 요거는 이제 이 수익을 하향 조정한다는 게 결론이에요. 수익을 하향 조정. 그래서 부의 극대화까지는 어렵다라는 건데, 이 보수 계측이라는 거는 흔히 여러분들이 꽤 씁니다. 예컨대 이제 우리가요, 누구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 세종시에다가 세종시에 부동산 투자하면 얼마나 벌까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사람은 뭐 밑도 끝도 없이 1억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잠깐 생각이 잠기죠. 그런 게 중요해요. 약간 뜸들이는 게. 그러면서 보수적으로 예상한다 하더라도 지금 뭐라 그랬어요? 일단 약간 뭐 멋있어 보입니다. 보수적으로 예상한다 하더라도 또 뜸을 들여. 막 이제 사람 답답하게 한 1억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똑같은 1억입니다. 누가 더 신뢰가 갈까요? 누가 신뢰가 가요? 그냥 1억 그러면은 저거 뭐야? 저 뭐 하는 놈이야? 저거 이런 생각이 들 텐데, 보수적으로 딱 한마디 했더니 전문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다 그 이야기죠.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가 또 실제로 잘 쓰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그런데 이제 문제 풀 때는 꽤 어려운 말이 돼버리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적으로 예측한다는 이야기는 수익을 정확하게 예상한단 말이에요. 조금 뭐 넉넉하게 낮춰 잡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수 안 하려고 낮춰 잡는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수익을 낮춰 잡는 겁니다. 이렇게 수익을 낮게 잡아가지고 최대, 중간, 최하 이럴 때 최하를 기준으로 투자한다. 그러면 그보다는 더 나올 거니까 위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위험은 없어요. 이거는 위험은 줄일 수 있죠. 그런데 보수 예측을 해가지고는 정확한 예측에 비해서는 부의 극대화는 조금 어렵다. 왜 그러냐? 이제 조금 어려운 설명으로. 여러분은 이제 ABC 세 개가 있다라고 치고, 이럴 때, 여기 이제 수익이 얼마냐? 9, 요거 14, 여기 19, 뭐 이렇게 보자. 요거는 17. 그 다음에 이제 위험이 어떻게 되느냐? 10, 15, 18 이렇게 보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상했다면 이제 위험과 수익이 이 정도인데요. 보수적 예측하면 어떻게 되냐면, 보수적은요, 우리가 좋아하는 수익은 오히려 낮게 잡는 거예요. 실수 안 하려고. 그러니까 요거는 뭐 한 7 되나? 뭐 이렇게. 요거는 뭐 한 12 될까? 요거는 한 15 되려나? 뭐 이렇게 대략 낮게 잡고 그보다 더 나오니까 큰 문제 없겠지라고 기다리는 거고. 위험은 거꾸로 과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건.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 한 13 되려나? 요거 18? 요거. 와, 이거 큰데 위험이 이거 이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요. 위험을 과장했으니까 위험이 큰 쪽을 선택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 위험이 작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은 누구나 부담할 수 있는 위험의 한계는 있어요. 아무리 교육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아침마다 기합을 지르고 막 운동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누구나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가진 않아요.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앉아가지고 전쟁을 기획하는 사람 따로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기획하는 놈한테 총 들고 나가서 사람 쏴 죽이라 하면 못 죽인단 말이죠. 전쟁을 기획은 잘하지만. 그러니까 누구나 부담하는 위험이 있는데 이 사람이 15%가 한계라 치자. 15가 넘어가면 심장이 벌렁거려서 터진다 이거. 그러면 이 사람은 딱
보수적 예측을 하면 A밖에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A를 선택하게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위험이 큰 쪽으로 갔어요? 제일 작은 쪽으로 갔어요. 작은 쪽으로 갔네요.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사람이 정확하게 예측했다면, 보수적 예측을 안 했다면 어디까지는 갈 수 있는 것이냐? B까지는 갈 수 있죠. 그럼 이 사람이 벌 수 있는 수익이 14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수적 예측 넉넉하게 보다 보니까 너무 위험이 낮은 쪽으로 가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위험을 처리할 수는 있었는데, 피할 수는 있었는데 문제는 부의 극대화는 안 돼요. 그래서 요건 핵심어가 뭐냐? 이처럼 수익을 하향 조정해 가지고 실수 안 하는 방법인데, 핵심어는, 또 하나의 핵심어는 시험에 잘 나오죠. 이런 게 부의 극대화까지는 어렵다. 그러니까 밋밋해요. 수익도. 왜냐? 부담하는 위험이 밋밋하니까. 그러니까 돈을 최대로 벌기는 어렵다. 자, 여기까지 확인해 볼게요. 보수적 예측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가로 1번에 이 방법은 가능한 한 수익을 낮게 예측하고 비용은 가능한 한 높게 예측해요. 그것을 기준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다. 됐죠. 가로 3번. 그러나 이 방법은 투자자의 부의 극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되지 못한다. 가로 2번도 좀 봐야 이해가 되겠네요. 수익과 비용에 대한 보수적 예측은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을 낮게 산정하며, 기대 수익률이 낮게 산정됨에도 불구하고 투자안이 좋아 보인다면 그때 투자하자, 그런 이야기다. 3번. 그러나 이거는 위험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부의 극대화까지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비용 대신 거기다 위험이라고 좀 써줄래요? 위험? 비용 밑에다가 뭐라고 쓴다고요? 위험. 수익은 낮게 비용은 높게 뭐 그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위험. 그래서 비교적 뭐 굉장히 정확한 책인데, 여기 이제 이 보수주의가 원래는 회계학에서 빌려온 개념. 회계학에서는 우리에게 좋은 수익은 낮게, 우리가 싫어하는 게 비용이거든요. 회계는 비용은 높게 예측해 가지고 절세,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보수주의예요. 그런데 그걸 투자이론에서는 비용이 아니고 우리가 싫어하는 건 위험이기 때문에 위험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적절하죠. 그래서 그렇게 다른 책들은 이거 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책이 그래도 비교적 정확한 책입니다. 다른 책은 요거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해. 위험은 피할 수 있지만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은 앞뒤가 잘 안 맞아. 중간에 어딘가가 좀 비어 있고. 다른 책이 다 그래요. 다. 제 책하고 이 책만 지금 보니까 이거 좀 써놨네.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공부를 아주 잘하는 분들은 문제점을 찾아내요. 근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이제 거기까지는 못 가는 편이어서 그냥 넘어가죠. 4번에 위험 조정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랬는데, 거기는 가로 안에 요구 수익을 상향 조정하는 거,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거. 이것도 좀 어렵거든요. 그 핵심은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좋죠. 그러니까 위험 조정 할인율을 적용한다는 거는 위험 조정 할인율. 여러분이 아직 이제 투자 이론을 다 하질 않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아직 못 들은 게 있어서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알죠. 이것까지는 알죠. 아까 위험 조정률이 뭐라 그랬느냐 그러면 요구 수익률이다. 요구 수익률 위험이 커질수록 커진다면 여기까지는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투자를 결정할 때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에다가 위험에 따른 대가 위험 할증률을 더하죠. 그래서 이것들이 더해진 요구 수익률을 위험 조정률이라고 하죠. 길게 쓰면 위험 조정 할인율, 줄여서 쓰면 위험 조정률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결정하는 거냐? 아까 이미 공부했던 거는 이건데,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저한도 수익이 10%이고 부동산에서 15%가 기대된다. 그럼 투자 안 한다고요? 해야 된다고요? 해야 되고, 만일 7%밖에 안 나올 것 같다 그러면 투자한다고요? 안 해야 된다고요? 안 해야 된다 그랬죠. 이와 같이 위험 조정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은요, 위험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여기 보수적 예측처럼 과장한다고요? 있는 그대로 반영한다고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적어도 나는 위험을 다 고려했을 때 10%만 넘어가면 투자하는데 그보다 조금만 더 나오면 투자하겠다, 그런 이야기니까 이거는 일단 투자 선택에 있어서 대단히 정확할 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가장 즐겨 쓰고 위험과 수익의 비례관계하고도
일치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투자 결정에서는 뭐 이런 거 많이 쓰죠.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담하는 위험이 크면 클수록 요구 수익이 하향 조정된다고요? 상향 조정된다고요? 상향. 그렇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15를 하더라도 위험이 너무 크면은 얘가 17, 18, 19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투자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해. 이렇게 요구 수익을 조정해 가지고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 1번에 이 방법은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계산할 때 위험이 클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즉 위험이 클수록 현재 가치가 작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가치 가지고 설명했는데 아직은 이건 어려울 거예요. 가치는 평가를 해봐야 되니까. 동일한 수익이 예상되더라도 위험이 클수록 현재 가치는 낮게 계산하고 그렇게 낮게 계산된 현재 가치가 투자액보다 크다면 투자하는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가치로 이야기하지 않고 뭘로 했느냐, 수익률, 기대 수익률과 비교했던 거죠. 투자 가치로 하지 않고. 그래서 거기서는 여러분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핵심은 위험이 커지면 요구 수익이 하향 조정이요, 상향 조정이요, 상향 조정.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로 2번에 그런 이야기가 좀 있네요. 투자자들은 미래 예상되는 수익을 할인하는 경우에 자신의 요구 수익을 사용하는데 위험이 클수록 할인율이 낮아진다고요, 높아진다고요, 높아진다. 그렇죠. 위험이 클수록 요구 수익이 커진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위험이 클 때 요구 수익을 상향 조정한다. 뭐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즉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안은 요구 수익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이라는 뜻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 방법은 위험한 투자를 제외하는 방법이나 보호적 예측 방법에 비해 개념적으로 훨씬 덜 우수하다고요, 아주 우수하다고요, 우수하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2번이 아주 정확한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민감도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 조금 더 공부가 됐을 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놔두시고 포트폴리오하고 평균 분산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 설명 듣고 나서 나중에 보시면 뭐 그건 쉬워요. 그래서 쉬셨다가 193쪽으로 가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뵐게요.